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7살의 여성이고 전업주부가 된 것은 지금까지 6년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에만 빠져서 살았다 보니 지금까지 살림도 요리도 전부 다 미숙하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회사를 관두니 초반부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좋지 않더군요. 실제로 그간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고 시누이는 매번 자신의 오빠와 이혼을 하라며 소리를 지르곤 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다들 같이 사는 건 아니었지만 시댁은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가까웠어요. 원래는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살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가 되자마자 바람을 피울 수 있다면서 이사를 감행하셨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의 직업이 이혼율이 높다는 기관사였거든요. 기관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남편은 배에서 일을 하고 있죠. 직업 특성상 기관사인 남편이 한번 출항을 하면 몇 달이고 집에 오지 않았기에 저는 혼자 오롯이 구박과 멸시를 견뎌야 했고요. 전업주부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늘 아침마다 저희 집을 오셔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반찬이 이거야? 지금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차린 거니? 어제랑 다를 게 없잖아. 내가 진수성찬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달라는 건데 그것도 싫으니? 그래도 찌개랑 국은 새로 한 거고 밥도 어머님이 바꾸라고 하셔서 돌솥으로 지은 거예요. 반찬 몇 개만 어제랑 똑같은 건데 그게 돌려막기 아니면 뭐야? 그럴듯하게 예쁜 접시에 내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물은 그때그때 새로 해야 아삭아삭 맛있지. 남은 건 네가 먹어치우고 원래 새 음식 내야 되고. 제가 식사를 거의 안 해서. 얼마나 좋은 걸 혼자서 처먹기에 식사를 안 해? 설마 너 다이어트인지 뭔지 그런 거 해? 왜? 내 아들 멀리 있으니 딴 생각 드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입맛? 일을 안 하니 입맛이 없지. 죽도록 고생해보면 없던 입맛 돌아와. 아마 거지가 들고 있는 바가지라도 빼앗아 먹을걸? 하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입맛이 돌긴 하겠어. 그래, 어찌 보면 난 너 참 부러워. 제희 내후년이면 학교 들어갈 텐데 그땐 지금보다 더 늘어질 거 아니야. 학원 뺑뺑이나 돌리고 집에서 TV나 보겠지. 도대체가 전업주부라면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 거니? 난 너 나이에 한참 일하고 등골 휘어가면서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 했는데 넌 내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고 있으니 이러려고 내가 아들 낳은 건지 한탄스럽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시어머니 말씀에 대답도 못했죠. 그랬더니 이러시더군요. 사기당했어. 너 일 잘하고 돈도 잘 번다고 해서 울 아들이랑 결혼하라했지. 너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앉아서 내 아들 돈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짓 할 줄 알았으면 안 들였어. 알아? 아니 막말로 네가 사근사근 성격이 좋기라니 어머님 이러는 애교가 있기라니. 똑같이 돈 못 벌 거면 넉살이라도 좋은 며느리로 골랐지. 내가 널 왜 골라? 그저 뚱해서는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네가 이따위니까 더 싫어. 아주 끔찍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를 싫다는 사람 앞에서 시키는 건 다 하고 죄송하단 말만 하는 제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바보 같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저를 가장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죄인이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아이가 둘 있었죠. 첫째가 아들 재영이었고 그보다 2살 어린 딸 재희까지 우린 4식구였습니다. 남편과 계획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저는 일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 능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래서 첫째를 가졌을 때도 출산 2주 전까지 출근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사람을 써서 돌보며 일에 집중했고요. 그러다 첫째가 6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가 났던 겁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저는 회의 중이라고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고요. 흔히들 어머니에게 있다는 날카로운 직감, 여자의 촉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놀다가 어딜 다쳤나 하는 정도로 몇 시간 후에나 연락을 했고 아이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거죠. 순간 회사를 가지 말라며 제 옷을 잡고 울던 재영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놀아달라며 보채다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뒷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과 함께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일에 미쳐서 아이를 죽였다며 그때부터 저를 미워했고 저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구박을 참은 건 일종의 속죄였던 겁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남은 딸아이라도 지키려고 했던 거였죠. 일을 그만둔 것도 지켜야겠다는 의지보단 불안과 강박적인 정신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하라고 계속 등 떠밀어 하려고 해본 적도 있었지만 불가능했던 거죠. 그때 충격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은 딸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시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딸의 동선을 파악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쫓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더는 못할 짓 같아 일을 그만뒀던 거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것들이 다 핑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재영이 내 손자야. 내 아들한텐 하나밖에 없는 대를 이을 아들이었고 우리도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미 지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죽을 상을 하면 애가 살아와? 아니 내가 며느리 울적한 기분 맞춰 눈치 보며 살아야겠니? 그리고 죽을 상을 하더라도 내 아들 돈으로 놀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젊은 게 자식 죽은 핑계로 집에서 놀기나 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진짜 핑계가 아니라 일은 아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제이 학교 보내고 그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뭐든 해볼게요. 파트타임? 지금 아르바이트라고 했니? 넌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님 없는 척해서 내 속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니? 내가 고작 그거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전처럼 돈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하라는 거잖아. 명함도 있고 제대로 된 회사 나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이한테 신경도 많이 못 쓸 거고. 언젠 얼마나 신경 썼다고? 너 일에 미쳐서 자식 새끼 마지막 하는 길도 못 봤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사지 욕심 멀쩡한 게 벌써부터 게을러져서는 내 아들 돈만 축내는 꼴 더는 못 봐. 제대로 된 일자리로 구해. 알았니? 하지만 그 뒤로 시간이 더 흘러도 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일자리에 취업을 하기가 힘들었죠. 몇 번이나 시도는 해봤는데 휴대폰으로 감시 카메라만 보고 혹시나 전화가 걸려올까봐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불가능했던 겁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고 나름 생각을 전환하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쉽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싫었는지 시댁, 빨래, 청소, 밥까지 모두 제게 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누이가 결혼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제게 이런 말까지 하시더군요. 우리 집은 이 집이랑 다르게 좁고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우리 딸 산후조리는 네가 해줘야겠다. 어차피 병수도 출항했고 집이 텅텅 비었는데 너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제가요? 그럼 여기서 노는 사람이 누구야? 너밖에 더 있니? 아님 나이든 내가 하리? 산후조리원도 요즘 잘 돼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뭐? 산후조리원? 그 2주에 몇백 한다는 거기 말하는 거니? 너 참 양심도 없다. 아, 제 돈으로요. 제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 돈으로. 야,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그야 제 퇴직금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을 구기셨죠. 그거 다 쓰고 나면 내 아들 돈 야금야금 갉아먹을 텐데 어차피 그 돈
내 아들 돈이나 다름없어. 근데 그걸 홀랑 남한테 주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그리고 너 어차피 하는 일도 없고 애 하나 돌보는 게 전부잖아. 아이, 서방밥을 삼시세끼 차리기래. 아님 제대로 된 살림을 할 줄 알아? 지금도 내가 하나하나 지적해줘야 겨우 따라하면서. 저도 알지만 산후조리를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배워! 요즘에 유튜브로 그런 거 다 배워. 나보다 젊은데 그거 하나 못 배울까? 조리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처럼 똑같이 매일 해줘. 마사지, 요가, 피부관리, 그리고 식사에 씻는 것까지 하나하나 네가 배워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돈도 아끼고 내 딸도 너 조금이라도 좋게 보지 않겠니? 이참에 좀 친하게 지내면 가족으로서도 좋고, 아니야? 시어머니의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산후조리는 거의 3달 동안 해야 했습니다. 업무 강도는 막말로 똥만 안 닦아줬지 나머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시누이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게 안마까지 시켰을 정도였습니다. 초반에 능숙하지 않아서 어설프게 했었는데 시누이는 바로 시어머니를 호출해서 불만을 토로했죠. 아이, 엄마, 새언니가 안마를 막 대충 하는 거야. 아파 죽겠는데 설렁설렁. 뭐?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 온몸이 아파. 출산했더니 진짜 몸에 피가 안 도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진짜 이러다 내 몸 회복도 못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무엇보다 저딴 식으로 대충 성의도 정성도 없는데 효과가 있겠냐고. 안마 의자도 저것보단 더 지극정성이겠어. 저런. 아휴, 내 딸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듯 시누이를 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정말 이딴 식으로 일할 거야? 이거 업무야. 너한테 일이라고. 집에서 내 아들이 힘들게 배 타고 번 돈 쓰는 주제에 이 정도도 하기 싫으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잘 못해서. 산후조리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했겠어?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아님 또 후회하고 싶어? 우리 재영이 죽었을 때처럼. 재영이가 너한테 아픈 손가락인 것처럼 병이도 내 딸이고 아픈 손가락이야. 한 번 후회했음 최선을 다하란 뜻이기도 해. 시누이라고 생각 말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죽은 아들 이야기에 저는 고개를 숙였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또 봐. 아주 울상을 해서. 그러니까 자식 새끼도 너 옆을 못 견딘 거야. 이건 아이 둘 지금까지 잘 키워서 장성해낸 300마리라고 생각하고 새겨들어. 정신병이라는 거 사람 하기 나름이야. 뭐든 몸을 놀리고 제대로 일하면 그런 정신병 들어올 엄두도 안 나. 그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생각 말고 뭐든 해, 뭐든. 내가 시키는 거라도 잘하란 뜻이야. 시누이는 제가 해주는 산후조리가 처음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 달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밥 주고 씻겨주고 안마까지 해주니 거의 3달을 눌러있다가 떠났죠. 그것도 시누이의 남편이 와서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도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2달간 받고 갔으니까요. 다행인 건 그 다음 달에 저희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머무는 시간에는 조용히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제 남편의 눈치는 봤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기에는 저희 집을 불쑥 방문하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기가 무섭게 그간 쌓여있던 일들이 터지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하루는 시누이까지 끌고 와서는 제게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병이가 나한테 애들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손목 나갈 일 있니? 내 손목으로는 애들 들어올리다가 다칠까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네가 좀 봐라. 저는 너무 놀라서 되물었죠. 제가요? 제가 아가씨 애들을요? 귀 먹었니? 들었으면서 왜 못 들은 척이야? 그럼 늙은 내가 하니? 너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이제 제이도 초등학교 입학해서 여유가 철철 넘칠 거고, 아니야?
그래도 일찍 학교가 끝나서 데리러 가는 것도 해야 하는데 갓난아이를 둘이나 데리고 다닐 순 없잖아요. 못할 게 왜 없어? 하면 하는 거지.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나이 차이 7살이나 나는 거 알잖아. 그때 우리 병순 뛰어다니고 병인 갓난애였어. 그래도 난 둘 걷더니 키웠고. 뭐가 문제야? 또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둥 힘들다는 둥 핑계 댈 거니?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정색을 하고는 끼어들었죠. 엄마, 애들은 엄마가 돌봐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어? 그리고 새언니는 좀 그래. 뭐가 좀 그래? 집에서 놀고 있는 애 제대로 써먹어야지. 늙은 엄마한테 애들 보라는 건 괜찮고? 이 엄마 손목이랑 무릎 안 좋은 거 몰라? 무릎은 재작년에 수술도 받았어.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야. 억지 피울 걸 피워야지. 이제까지 나이 어디로 먹은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새언니 죽었잖아. 재수가 없단 뜻이고. 그런 사람한테 애들을 어떻게 맡겨? 내 자식도 죽이면 어쩔 건데? 솔직히 까놓고 찜찜하단 말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깐 고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애가 죽은 건 골목길에서 속도 올린 차량 주인이랑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고. 그러니까 그냥 맡겨. 새언니란 존재는 원래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알겠니? 가족끼리 부탁도 하는 거고.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앞에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들을 돌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100일의 악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0일간 거의 잠도 못 자고 애가 울면 달래고 분유 타서 먹이고 그걸 수없이 반복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신우이가 제 육아 방식에 하나하나 태클을 건다는 거였죠. 하루는 아이가 모기에 물려서 가려워 긁었는지 얼굴에 작은 상처가 하나 났는데 대뜸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새언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좀 제대로 관리하고 모기가 있으면 잡아야죠. 애 얼굴에 상처 난 거 어쩔 거예요? 이러다 흉이라도 지면 어쩌시려고 그냥 뒀어요? 병원이라도 갔어야 정상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라고 막 해요? 아가씨, 막 하다뇨. 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자식 키워봤고 이 정도는 흉도 안 진다는 거 알고요. 무엇보다 아가씨가 너무 늦게 오셔서 저녁 시간이었잖아요. 저녁이면 응급실 있잖아요. 거긴 24시간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손톱을 애초에 짧게 깎아주고 다듬어줬으면 이런 일 생겨요? 그래. 이러니까 애가 죽지. 애가 죽는다는 말을 또 하는 걸 듣고 저는 참고 있던 분노를 작게 터뜨렸죠. 아가씨, 그런 말씀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받아들이라고 일부러 더 말하는 거거든요? 죽은 게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못 받아들이니까 정신병이 안 나은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죽은 애 물건까지 다 가지고 청승을 이렇게 떠니까 저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다 새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건 후벼 파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저를 위한 말이에요? 신우이는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저를 비웃듯 쳐다보더군요. 제 앞에서는 완전 당당하네? 올 엄마 앞에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더니 나 어리다고 무시하나? 나도 애 둘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새언니보다 더 많이 낳은 거죠. 그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새언니한테 이 정도 발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애 낳아보니 더 잘 알겠어서 저도 한마디 거들어 본 거네요. 왜요? 기분 나쁘면 사과라도 해줘요? 됐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조심해요. 그땐 이번처럼 경고로는 안 넘어가. 오빠한테 다 일러서 이혼시킬 거예요. 정신병 핑계 대면서 조카들한테 막대하는 걸 알면 우리 오빠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엄마랑 나한테 워낙 끔찍한 사람이라는 거 새언니도 잘 알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도 부탁해요. 맞다. 저번처럼 제 남편 전화 받지 말고요. 또 거기서 내가 맡기고 갔다는 둥 애들 데려가라는 둥 헛소리하면 그때부턴 새언니 대접도 못 받을 각오하시고요. 저녁 7시까지 데리러 올게요.
신우이는 사람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단체, 모임, 동호회까지 빠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죠. 이건 이전에 심해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듣고 알게 된 정보고요. 그래서인지 신우이의 말과는 달리 보통은 10시 가까운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물론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말이에요. 다급하게 술 깨는 약을 먹고 가글을 하고 술 냄새와 담배 냄새 가득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은 뒤 제게 대리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럼 대충 새벽 1시 전후에 신우이가 집으로 들어가서 쭉 집에 머무른 척 했던 거고요. 심해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 보통 새벽 2, 3시 정도에 귀가를 하기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신우이가 왜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낳은 아이 중에 첫째가 워낙 잠투정이 심해서 그 아이를 달래려고 아파트를 돌고 있을 때였어요. 썬팅이 진한 차량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비틀거리며 내리기에 저는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아가씨하고 부르려고 손을 들었는데 운전석에서 어떤 남자가 빠르게 내리더니 두 사람이서 이내 들러붙어 쪽쪽거리며 뽀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바짝 걸어서 애 눈만 가리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혓짧은 소리를 내더군요. 자기야, 내일도 나 데리러 와야 해? 병이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아이 그럼 우리 귀여운 병이 누가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오빠가 무조건 가야지. 내 남편이 와도? 그놈 이야기 왜 해? 나 질투 많은 사람인 거 몰라서 그래? 나도 질투 많거든. 오빠 와이프한테 완전 질투난단 말이야. 걱정 마. 내 와이프랑 얼른 정리할 거니까. 우린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응? 병이 기다릴 거야. 자기 조심히 가고 나중에 연락해. 차가 출발하고 몇 초가 지나서야 인기척을 느낀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설마 지금 여기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훔쳐? 아가씨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여기 저희 아파트예요. 누가 뭘 훔쳐봐요? 신우이의 당황한 표정도 잠시 표정이 싹 바뀌더니 여유 있게 제 앞에서 웃었죠. 그래요. 어차피 들킨 거. 나 저 사람이랑 재혼 계획하고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돈은 잘 벌지만 직업이 좀 짜치고. 식당 사장? 그것보다 사업하는 사람이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선택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 우리 남편은 술 먹는 걸 이해 못하거든요. 자기가 안 먹으니까 술에 취한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매번 그러니 이렇게 눈치 보고 연기해야 하고. 솔직히 불공평하고 너무 이기적이잖아.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혼인 중인데 남이사 무슨 상관? 설마 우리 남편한테 입 놀릴 생각은 아니죠? 우리 서로 딱 이 정도 선 지키면서 살자고요.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개입했다가 험한 꼴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 협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매번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신우이나 저는 그 사람들을 무서워한 건 아니었어요.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하도 많이 보기에 면역도 되어 있었죠. 짐작컨대 당시에 저는 그 무엇도 자극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죽은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남은 딸아이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무신경할 수 있었던 거죠. 헌데 얼마 안 가서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신우이가 불륜을 저질렀던 남자의 아내가 상간녀 소송을 걸면서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신우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모든 화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반말까지 했죠. 야, 너지? 네가 그 사람 차 번호 알아서 그 여자한테 말한 거 맞지? 너 아니면 우리가 왜 걸려? 딱 너한테 들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일이 된 거잖아.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차 번호를 안다고 그 차량 주인 와이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애초에 차량 번호를 한 번 보고. 솔직히 아가씨, 그 상황에서 기억이나 했겠어요? 저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조건 너야.
너 애 보기 싫어서 지금 나한테 복수한 거잖아. 너 때문에 망했다고? 나 이혼당하고 애들까지 빼앗기고 한 푼도 없이 그렇게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제게 따졌죠. 솔직히 말해. 병이가 괜히 의심하겠어? 어머님, 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남의 가정사에 제가 왜 끼어들어요? 차라리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막말로 너랑 그 와이프가 입 다물고 다른 이유로 알게 됐다 우기면 우리가 뭐 어쩔 수 있어? 너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러자 시누이가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 다 거짓말이야. 쟤 예전부터 내 자식들 맡아주는 걸로 생색내고 내 뒤나 밟고 다니면서 아닌 척한 거란 말이야. 나 억울해. 이 일만 아니었어도 10년 꽉 채우고 재산 분할 받아서 이혼할 수 있었는데. 엄마, 나 망했어. 이제 어쩌냐고. 걱정 마. 아무 걱정 마. 이혼? 그게 뭐? 우린 병수가 있어. 너 이렇게 쫓겨난 거 알면 병수가 다 도와줄 거야. 아무 걱정 말고 그저 좋은 생각만 해. 응? 두고 봐. 일 잘못되면 새언니 거 보고 새언니 취급 절대 안 해. 너 각오해. 시누이는 제가 일렀다고 확신했는지 모든 걸 제 탓으로 했습니다. 정작 불륜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팔은 너무나 극명하게 안으로 굽었고요. 시어머니도 이미 딸의 불륜을 다 알고 있었는지 다 괜찮아질 거다. 최대한 아니라고 발뺌을 해봐라. 설득까지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심해부는 친자 검사까지 의뢰했고 두 아이 중 하나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소송에서 시누이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고 그렇게 아이 하나를 데리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더구나 사랑을 속삭이며 촉촉거리던 남자는 가정을 지키겠다면서 돌아갔고요. 정말이지 그건 최악의 상황이었죠. 누군가는 인과응보라며 시원한 결말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한텐 비극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그날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애가 살기 힘드니 내 딸 너희 집 가서 살 거다. 그리 알아. 하지만 어머님, 차라리 따로 집을 구해서... 왜? 이것도 싫어? 넌 한 번에 그냥 내내 하는 법이 없구나. 아니 솔직히 그 집이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 병수가 마련한 집에서 동생이 사는 게 이상하니? 저희 두 사람이 반반씩 냈고 저한테도 권리는 있죠. 어쨌든 지금은 백수잖아. 그럼 내 아들 집이나 다름없는 거야. 너 노후를 생각하면 그 집은 내 아들 집이라고 봐야 하고 고작 20년 정도 일한 게 전부면서 30년, 40년 더 일할 내 아들이 마땅히 더 많이 가지는 게 맞지? 그리고 거기에 나나 내 딸 소유도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 일 그만둔 거 저희 딸한테 집중하려고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가씨 자식들 돌보면서 시간 다 빼앗겼고 산후조리까지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근데 이번엔 같이 살라뇨? 그건 저한테 아가씨 애 키우라는 말이나 다름없잖아요. 키가 차서? 막말로 키우라면 키워야지. 너만 아니었어도 내 딸 이혼 안 당했어. 그 책임을 이렇게 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입 털고 다녔니? 요망한 것.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래, 증거 없으니 발뺌하셔야지. 근데 여자 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넌 몰라. 내 딸도 나도 느꼈고 그건 과학적인 거거든. 감히 입 잘못 놀린 죄 달게 받아야지. 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 잡는 일도 가능하더군요. 시누이는 그 일로 저한테 존댓말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불륜 상대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아는 친목 모임에 소문까지 쫙 퍼진 시누이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도 않았고요. 덕분에 저는 시누이의 삼시세끼 밥까지 챙겨줘야 했죠. 그게 바로 제가 전업주부가 된 지 4년째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췌장암 3기였죠. 홀어머니 혼자서 절 키워주셨기에 병간호는 제가 도맡았습니다. 초반에 시어머니는 별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시누이는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죠. 자신의 애도 봐주지 않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게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게 양심에 찔렸는지 몇 번 툴툴거리더니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가고 말았죠. 덕분에 저는 그 뒤로는 저희 딸과 어머니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된 남편도 그런 저에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바로 장모님 뵈러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직도 정박하려고 대기 중이야. 분명 이번 달엔 떠날 줄 알았는데 바닷길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 당신 마음 충분히 알고 우리 엄마도 이해하고 계셔. 미안해. 이럴 때마다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내 동생도 이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병이가 철이 좀 없어서. 괜찮아. 아가씨 얼마 전에 어머님 댁으로 갔어. 내가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눈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잘했어. 오라고 빈말이라도 하지 마. 내가 이번에 가서 제대로 말해둘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번 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알았어. 그래도 다들 기대하고 기다리니까 오기 전까지 나한테만 이야기해줘.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배를 타고 나가서 정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으로는 배가 들어가면 바로 정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대기 시간이 무척이나 길다고 합니다. 더구나 한두 곳을 가는 게 아니기에 예상과는 다르게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즉, 육지가 코앞에 있는데도 내리는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얼마 뒤 남편이 오고는 더 편해졌습니다. 항해사나 기관사들은 한번 한국으로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꽤 오랜 시간을 쉬거든요. 짧게는 한 달 만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4달까지도 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땐 시간 타임이 잘 맞아서 남편이 3달이나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도왔고 딸을 대신 돌봐줬죠. 그 시기에 앞서 말했듯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절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었죠. 수술과 항암으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그 시간조차 귀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만큼 시어머니에겐 힘든 날이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이혼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시련 때문인지 가뜩이나 예민해진 시누이는 시어머니와도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떠나기 무섭게 찾아와서 제 앞에서 그야말로 오열을 하셨습니다. 지 애비 얼굴 한번 못 보고 큰 게 안쓰러워서 내가 그것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도 알지? 딸년 불륜 저지른 것까지 나 감싸줄 정도로 걔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은 안 했어. 그런데 애미를 아주 종부리듯 하니까 그가 내 속이 어땠는지 알아? 나쁜 년, 고얀 것. 네,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주 피똥을 쌌다. 나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 어떻게 저 성질을 맞추고 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속으로 나왔지만 진짜 누굴 닮아 저러는 건지. 네가 애들을 다 돌봐줘서 그런지 애를 달래는 것도 못한다. 밥도 못 먹인다. 나더러 다 해달라고 하니까 내 속이 안 뒤집혀. 너도 알잖니. 나 무릎 아프고 손목도 성치 않은 거. 지금도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 이전에는 밤에만 좀 욱신거리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도 들었어. 근데 이젠 밤낮 없이 아파서 아주 끙끙 앓어. 잠잘 때도 아파서 손 부여잡고 어깨 통증까지. 애 보느라 다 큰 딸년 밥상 차리느라 내가 그간 30년은 늙은 것 같다. 아유 저런. 근데 저도 지금 상황이다 보니. 알지. 사돈이 그렇게 안 좋은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해. 근데 우리 딸 밥만이라도 챙겨줄 수 없나 해서. 네가 차려준 게 입맛에 맞았나 봐. 나한테 음식 타박까지 하더라고.
내가 다른 건 너 아무것도 안 시키마. 이번에 딱 한 번만, 아님 한 달만이라도, 응? 한 달이요? 그래, 한 달. 딱 한 달만 우리 딸이랑 손주 좀 봐줘. 그럼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저거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내보낼게. 이혼당해서 마음이 크게 다쳐 그러는 거지. 네가 한 달만 힘쓰면 한의원 좀 다니면서 나도 관리를 좀 받고. 이러다 나도 사돈 옆에 눕게 생겼다. 응? 솔직히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간 나름의 배려도 해주셨고 아픈 사람에게 싫다고 잘라 말하기도 힘들었죠. 더구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해졌으니 그냥 아침에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4달이 넘어갈 때까지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사정이 있는 건지 그 말만 나오면 얼버무리기까지 했죠. 병간호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결국 몇 시간을 청소하고 치우기 바빴습니다. 저는 지쳐갔고 저희 어머니는 바로 그런 상황을 눈치채셨죠. 딸,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꼭 닫고 나한테도 말 안 할 거야?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휴, 누굴 닮아 그렇게 말을 아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씹고 뜯고 훌훌 털고 치우면 되는걸. 하여튼 성격 정말 특이해. 그럼 그건 됐고, 딸, 엄마랑 여행이나 갈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항암 남았는데. 엄마 그만하고 싶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고 엄마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근데 그 귀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진 않아.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쁜 거 보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 속상하게 왜 그래? 왜 포기를 해? 내가 피곤해 보여서? 엄마 때문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가 이러는 게 난 더 힘들어. 끝까지 해봐야지. 내가 수술하고 항암 이렇게까지 받은 건 앞으로 살아갈 너 나한테 죄책감 가지지 말았으면 해서 한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가 최선을 다했다. 그거 알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아마도 말기암 환자들 중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걸? 엄마는 행복했어. 우리 딸 엄마가 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았고 능력 있는 우리 딸 덕에 효도도 받아서 좋았고 덕분에 유럽도 다니고 때 되면 꽃놀이도 가고. 근데 우리 같이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그래서 엄만 마지막은 너랑 같이 여행 다니고 싶어. 기나긴 설득과 이야기 속에 결국 저는 어머니의 바람을 들어드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울고불고 힘든 일이었지만요. 어머니 말처럼 앞으로 살아갈 저의 죄책감을 더 덜어보겠다고 괴로운 항암 치료를 이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당시 배에 있었던 남편과는 상의를 했습니다. 연애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이 배 타고 나가면 전화도 불가능해서 이메일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발전을 해서 배 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카톡은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고 여기저기 다니라면서 제게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군요. 절대 안 될 일이지. 이제까지 우리가 충분히 너 배려해줬어. 사돈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나 너한테 일도 안 시켰고 내 아들이 치료비 지원해주는 것도 눈 감아줬고. 치료비요? 남편이 주긴 했지만 수술비, 항암 전부 제 돈으로 지불했고 그건 남편이 임의대로 준 거였어요. 더구나 저희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에서 대부분 다 돌려줬고요. 그게 그거지. 몇 번을 말하니? 네가 돈 번 건 언젠가는 떨어질 거고 내 아들 돈으로 살게 되면 그게 아들 돈이라고. 어쨌든 우린 배려할 만큼 했어. 거의 1년을 넘게 그랬잖아. 근데 여행? 참 팔자도 좋다. 나는 한 번을 못 가는 여행을 아주 부러워 죽겠어.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 저랑 마지막 추억 남기시고 싶다는 건데. 그니까 그걸 왜 남의 집 며느리한테 시켜? 너 시집 왔으면 시집 귀신으로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 모르니? 친정 들락거리는 거 그거 보기 안 좋다. 가도 어느 정도로 가야지.
그럼 일주일만이라도 안 될까요? 제 딸은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뭔 소리야? 내 딸은 걱정 안 돼? 내 손주는? 너 그렇게 가버리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설마 나한테 또 그걸 맡기겠다는 건 아니지? 난 못해. 이 나이 먹어서 딸년 밥상 차리는 짓 더는 안 한다고. 집에서 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왜 헛돈을 써? 어머님, 이건 약속이랑도 틀리잖아요. 이건 아니죠. 애초에 한 달만이라면서요. 그 이후에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근데 지금 보세요. 맞다, 왜? 그럼 내 딸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감히? 이거 참 웃긴 년이네. 사돈 곧 죽을 것 같아 불쌍해 보여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뻔뻔해.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 거 가정부로라도 써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돈도 못 버는 게 팔자 좋게 여행 간다는데 그거 좋아할 시애미가 어딨어? 아님 받았다는 그 보험금이라도 일부 주고 가든가. 우리 딸 호텔에서 며칠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정신이 번뜩 들더군요. 이렇게 계속 살면 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도 그 자리를 못 지키겠구나. 도중에 와서 자기 딸 밥 차리라고 할 사람이구나 싶었죠.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건 아끼던 손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던 게 잘못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돈이 아까웠던 거였어요. 철없는 자신의 딸을 돌보는 일이라도 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복수를 다짐했고 모든 걸 끝내버릴 작정으로 일을 갈았죠. 이혼을 하더라도 복수만은 확실히 해둬야 후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떠올린 건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 남편에게 폭로하는 거였어요. 보통 남편은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저에게만 한국에 오게 될 날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배에서 내리면 몰골이 말이 아니라 미용실을 갔다가 옷까지 쇼핑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마침 남편이 오는 날짜가 시어머니 생신 이틀 전이었고 그래서 전 남편에게 한국에 들어오는 걸 비밀로 하고 깜짝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굳이?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셔. 당신도 재밌을 거고. 일단 호텔에서 자. 호텔? 병이 때문에? 걔한텐 말해도 되지 않나? 안 돼. 깜짝 파티잖아. 그리고 아가씨 입 가벼워서 말해버릴걸? 당신은 내일 아침 일찍 와. 아가씨는 자고 있을 테니까 안방에 좀 숨어 있어. 나올 타이밍은 내가 정해줄게. 내가 여보 하면 그때 나와. 알았지? 제 계획을 듣고 고마워하는 남편을 보며 양심에 찔렸지만 저는 계획을 멈추진 않았어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아침부터 집에 온 시어머니를 피해서 남편은 숨어 있었죠. 아마 케이크에 불까지 붙이고 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불만을 토로하시더군요. 이게 음식 꼬라지가... 넌 어쩜 살림이 이렇게 안 늘어? 내가 갈비찜 좋아하는 거 몰라? 그럼 당연히 갈비찜을 해놨어야지. 온통 나물에 풀... 생선? 이게 제사상 아니면 뭐니? 왜? 너희 엄마 죽을 거 대비해서 연습이라도 해? 제사상 올리는 연습? 어머님, 혈압 높으셔서 음식 관리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만 말을 듣지. 아우, 눈치라곤 더럽게 없고. 내 아들은 뭐가 좋아서 너 같은 거머리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 내 아들 벌어온 돈이나 쓸 줄 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죽기 전에 너 갈아치우면 소원이 없겠어. 전 일부러 들으라는 듯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죠. 저희 엄마랑 여행 가는 거요. 그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얘가 미쳤네. 너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잘해도 소용없어. 산 사람한테 잘해야지. 네 새끼 그렇게 보내고도 정신 못 차렸니? 내 딸 밥 굶길 생각 마. 그때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신우가 깨어나 잠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일인데 꼭 안 좋은 소리 하게 만드는 거 보면 너도 참...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오빠한테 말하면 넌 바로 쫓겨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너 때문이야, 너! 여행 좋아하시네. 갈 거면 내 아이도 데리고 가든가.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리고 야야거리는 것도 그만하세요. 내가 왜? 내가 말했잖아. 입 함부로 놀리면 너 새언니 취급 안 할 거라고. 내가 불륜 저지른 게 부러웠니? 넌 독서 공방하고 있는데 남자가 둘이라 속이 막 꼬였어? 그래서 그쪽 와이프한테 쪼르르 가서 말한 거지? 아우, 치사해서. 정말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저 아니라고. 그때 신우이가 뭔가 생각난 것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런 말 있던데. 애물단지? 알아? 애착은 있는데 쓸모없는 걸 애물단지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죽은 자식 새끼들한테도 쓰는 말이더라? 생각해보니까 딱인 거야. 죽어서 쓸모도 없는데 애착은 남은 거잖아. 재영이 걔가 애물단지 맞는 거 아니야? 전 그걸 듣고 순간적으로 신우이의 뺨을 때렸고 화가 난 신우이 역시 제 뺨을 갈겼죠. 그걸 본 시어머니 역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죽일년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죠. 순간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신우이와 머리채를 휘감은 시어머니는 얼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색이 붉다 못해서 보랏빛으로 바뀌어 있었죠. 오빠? 애물단지? 너 지금 네 새언니한테, 아니 내 아들한테 애물단지라고 했어? 오빠 그게... 당황한 신우이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신우이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신우이의 배를 발로 차버렸죠. 그리고는 뺨을 2번, 3번, 4번까지 때리더니 씩씩거리면서 신우이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 다음은 시어머니에게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저는 혹여나 일어날 불상사를 막으려 고개를 작게 저었죠. 엄마, 나 없는 동안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했구나. 아들, 아니 나는 얘가 자기 자식도 죽이고 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으니까. 호의호식? 그건 엄마잖아. 나 이 사람한테 생활비 준 적 없어. 내가 억지로 줘야 받아줄까 말까 한 수준이었고 엄마가 대부분 다 가져갔지. 근데 뭐? 아들, 오해하지 마. 이게 다 제가 의도한 거야. 보면 몰라? 너 안에 넣어놓고 일부러 구박받을 짓을 했던 거라는 거 모르겠니? 나도 오죽하면 이럴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식탁을 봤죠. 상다리가 부러질 것처럼 차려진 걸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다가 집어삼켰는지 인상을 쓰고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거리며 눈치를 살폈죠. 엄마, 이 사람 아들을 잃었어. 근데 엄마가 쑤셔대는 그 말에 뭐가 있었어? 걱정? 분노? 아니. 엄마는 엄마가 필요한 순간에 써먹는 카드를 내 죽은 아들로 한 거야. 일시불로 그을지 36개월 할부로 그을지 딱 그 정도 생각만 하고 내뱉은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엄마 억울해. 엄마는 이건 함정이잖아. 내가 바보야?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는 건 나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랑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엄마 그리고 내 동생에 대한 불만 한 번을 말한 적이 없었어. 나도 몇 번이나 욱하고 올라오는 그런 말도 그냥 삼키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엄마가 짐작이나 해? 이혼 각오하고 이런 짓 한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동시에 이혼 소장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절망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걸로 모함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 역시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는지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소장을 찢으며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엄마랑 병이 너 이젠 나한테 손 벌릴 생각 마. 두 사람은 끝이야. 뭐? 네가 엄마랑 동생을 버린다고? 아무리 그냥 하는 말이라지만 너무한다. 엄마 서운해. 나가! 아들, 그래 마음 상했겠다. 나중에 말해. 워낙 집에 잘했던 사람이라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했고요. 헌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가자 제게 얼른 장모님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천천히 알아갈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을 시간은 많이 없을 테니 더는 복수 따위로 시간 낭비 말라고 하더군요.
딸도 자신이 맡아서 데리고 있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바로 다음 날 어머니와의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죠.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먼 곳을 여행할 순 없었지만 일본에서 우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됐죠.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놀라서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다 했는데 마침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아파트 입구 앞에서 마주쳤죠. 너 잘 만났다. 왜 연락 안 했니? 왜 연락 안 받아? 어머님, 저 여행하고 오는 길인데. 너 우리 아들이랑 연락 안 했어? 네, 하지 말라고, 집중해서 잘 보내라고 그래서요. 딸 사진만 매일 보냈고 딸 일정 체크해서 보내는 것만. 제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매일 해줬죠. 당장 연락해봐. 아들이 진짜 우릴 버린 것 같아. 시어머니는 호흡이 불안한지 거의 뒤로 넘어갔고 시누이는 저를 노려봤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둘 다 거지처럼 살았다고. 바로 그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고 제 손목을 잡곤 차에 빠르게 태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모두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남편은 차에 오르더니 바로 출발을 했죠. 헌데 차에는 저희 딸은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있었어요.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 모르게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말하면 신경 쓸까 계속 비밀로 했다고 설명을 해줬죠. 그리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다니는 병원에서 가까운 거리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요.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애초에 그러려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 고집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바다 나가서 매번 중요한 순간에 함께 못 있는데 저도 한국 있는 동안 효도 좀 하게요. 병가 나을 분도 따로 구해놨으니까 그저 편안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랑 살아요. 도대체 언제 준비를 했는지 남편은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을 해놨더군요. 저는 그 방을 보면서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병원에서 6개월을 예상했었는데 1년하고도 한 달을 채우고 그렇게 가셨죠. 가시는 길에 먼저 간 제 아들 자신이 잘 데리고 있겠다고 죄책감 그만 놓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이 새까맣게탄 제 마음을 치료해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전처럼 불안한 증상, 딸에 대한 집착적인 강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헌데 남편은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까지 잘 모셔준 남편을 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 되네요. 이대로 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긴 하지만 훗날 남편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게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요.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덜어내지 않고 쓰려고 노력했으니 저보다 현명하신 분들이 판단하셔서 제게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씹고 뜯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한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모두의 인생이 큰 아픔 없이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